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스테인리스 병상 난간을 타고 살갗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남편이라 불렀던 그 남자의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얼음장 같은 냉기만큼은 아니었죠. 저는 그곳에 미동도 없이 누워 이미 죽어버린 육신에 갇힌 영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몸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텅 빈 눈을 멍하니 뜬 채 하얀 병실 천장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살짝 닫힌 문틈으로 박지훈, 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금의 손과 따뜻한 심장을 가졌다고 세상이 칭송하던 유명 외과 의사인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또렷하고 잔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가 서명한 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아내의 상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괜히 돈과 고통만 더할 뿐이니 더는 애쓰지 말아주세요. 그냥 편안하게 보내주는 게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감히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있을까? 바로 그와 그의 내연녀가 나를 이 지옥으로 밀어넣었는데 그가 방금 서명한 사형 선고는 결코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의료 용어와 악어의 눈물로 교묘하게 위장된 살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고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결혼 생활의 필름이 고통스럽게 한 장면 한 장면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저 김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저에게는 박지훈이라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능력 있는 그는 서울의 유명 대학병원에서 촉망받는 외과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여자가 질투할 만한 사랑으로 저를 아껴주었습니다. 다정하고 세심하며 늘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죠. 제 사소한 취향 하나까지 기억했고 기념일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으며 제가 약해질 때마다 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신 외동딸이었습니다.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이벤트 기획사를 차렸고 회사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모든 것을 이룬 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늘 제 배경이 아닌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순진하게 온 마음을 다해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린이라는 예쁜 딸이 있었고 평창동에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저택도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현실이 된 동화라고 믿었습니다. 이유미라는 독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그녀는 시어머니인 최 여사가 시골 사는 먼 친척 동생인데 서울에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유미는 가녀리고 연약한 외모에 언제나 눈물이 그렁그렁한 동그란 눈으로 동정심을 자아냈습니다. 작고 예의 바른 목소리로 항상 네, 형님하며 저를 따라 저는 조금의 경계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저희 집에 머물게 해주고 제 회사의 편한 격리직 자리까지 마련해 주었죠. 저는 제 손으로 늑대를 집에 들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며칠간 유미는 무척 싹싹하게 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열심히 일했고 집에 오면 집안일을 돕겠다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저에게는 입에 발린 듯 형님, 형님 하며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시때때로 남편에게 일을 핑계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어처구니 없는 질문들이었죠. 제가 일 때문에 바쁜 저녁이면 그녀는 보일 듯 말 듯 한 얇은 슬립 차림으로 지훈 씨 앞에서 어슬렁거렸습니다. 은근한 신체, 접촉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지면서요. 여자의 직감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어 넘길 뿐이었습니다. 당신 또 예민하게 구네. 시골에서 올라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형님이자 사장님이면서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저는 또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불쌍한 아이에게 괜한 의심을 했다며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제 등 뒤에서 그들이 이미 추악한 관계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들은 제 집, 제 침대를 무대 삼아 역겨운 불륜극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탄로난 것은 운명의 그날,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급한 수술이 잡혀 늦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중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건 지훈 씨와 유미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로를 격정적으로 끌어안고 키스하는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에는 사랑하는 아내 생일 축하해라고 쓰인 케이크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급한 수술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분노와 고통이 온몸을 집어삼켰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을 옆집에 맡기고 문자에 찍힌 레스토랑 주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문을 밀고 들어가 그 파렴치한 장면을 목격했을 때 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신한 남편에게 따지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말다툼이 벌어졌고 독사 같은 유미는 여전히 순진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 씨 품에 기댔습니다. 형님, 죄송해요. 다 제 탓이에요. 지훈 오빠가 형님이랑은 이제 감정도 없고 그냥 아린이 때문에 산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해명은커녕 그녀를 감싸며 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여기서 행패 부릴 거야? 당장 집으로 가. 몸싸움은 레스토랑 2층 발코니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저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한 힘을 기억합니다. 내연녀의 잔인한 손길과 제 남편의 소름 끼치는 침묵을, 제 몸은 균형을 잃고 난간 너머로 아래의 돌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극심한 육체적 고통이 밀려왔지만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제 눈에 마지막으로 보인 것은 놀랐지만 일말의 동정심도 없는 지훈 씨의 얼굴과 유미의 섬뜩하고 승리감에 찬 미소였습니다. 의사, 남편과 상간녀의 진짜 얼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경을 헤매는 병상에 누운 그녀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흥미롭고 다음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마음 쉼터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흥미진진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나 어둠 속에 잠겨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저 제 몸이 차갑고 외로운 무한의 공간을 떠다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희미한 빗줄기가 멀고 먼 세상의 메아리처럼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눈을 뜨려고 애썼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이 동작이 천근만근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다 간신히 실눈을 떴습니다. 눈앞의 모든 것이 온통 하얗게 번져 보였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낯설면서도 익숙해서 끔찍한 바로 제 남편의 병원이었습니다. 나 살았구나. 기쁨이 채 피어오르기도 전에 더 끔찍한 진실이 덮쳐왔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했지만 그저 미동도 없이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소리내어 누군가를 부르려 했지만 목에서는 의미 없는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목 아래의 모든 감각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제 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을 가두는 살과 뼈로 만들어진 무거운 돌덩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속수무책으로 차오르는 눈물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박지훈과 시어머니 최 여사였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침대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는
제 움직이지 않는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서연아, 정신이 들어. 하늘이 도왔어.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고 어깨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최 여사는 뒤에 서서 이미 퉁퉁 부은 눈가를 손수건으로 연신 닦아냈습니다. 아가, 어쩌다 네 팔자가 이렇게 기구하냐. 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이 어미는 어떻게 살라고. 그들은 너무나 완벽한 슬픔의 연극을 펼쳤습니다. 만약 제 귀로 듣고 제 눈으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저 역시 이 깊은 사랑에 감동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을 보니 목구멍까지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위선적인 얼굴에 침을 뱉고 싶었습니다. 온 세상의 진실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누워 그들이 연출하는 연극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아마도 과장으로 보이는 의사가 간호사 몇 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는 모니터의 수치들을 확인하더니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주시겠어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훈 씨와 최 여사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의사를 따라 복도로 나갔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진 제 청력은 운명을 결정지을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두 분께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김서연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추락 충격으로 경추 손상이 너무 심각해 척수 손상은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목 아래로 전신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 환자분이 다시 움직이거나 말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보조장치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너무나 가식적이어서 슬픈 울음소리였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좋아. 이어서 지훈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떨리고 중간중간 끊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 아내는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상태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환자 본인도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훈 씨가 깊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소름 끼치도록 숭고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언젠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어 살아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요. 제 아내는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내가 식물인간으로 고통받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존중해주고 싶습니다. 최 여사도 즉시 거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애절했습니다. 맞아요. 의사 선생님. 우리 며느리 너무 불쌍해요. 그냥 아이의 뜻대로 편안하게 보내주는 게 저희도 마음이 찢어지지만 다른 방법이 없네요. 안 돼. 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나는 살고 싶어. 나에겐 딸이 있어. 내 사랑하는 아린이가 있단 말이야. 당신들에겐 내 목숨을 결정할 권리가 없어. 저는 온 힘을 다해 소리를 내거나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만들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 몸은 저를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의사는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보호자분, 이건 매우 중대한 결정입니다. 규정상 저희는 지훈 씨가 즉시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단호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내의 법적 남편입니다. 저에게 모든 결정권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주십시오.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서류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만년필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승사자의 나처럼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그가 서명했습니다. 그가 제 사형 선고서에 서명했습니다. 바로 제 앞에서 제가 그에게 부여했던 남편이라는 권리로. 문이 열리고 지훈 씨와 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날 원망하지 마. 너무 사랑해서 당신이 고통받는 걸 볼 수 없어서 이러는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 역겨운 얼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어둠은 혼수 상태의 무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울부짖는 영혼을 생매장하며 서서히 닫히는 무덤의 어둠이었습니다. 그 후의 나날은 끝없이 이어지는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병상에 놓은 영혼 없는 시체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모든 감각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보이는 것은 하얀 천장과 기계의 단조로운 삐삐 소리뿐이었습니다. 제 육체는 제 정신을 칠흑 같은 절망 속에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박지훈과 최 여사는 여전히 병원을 드나들며 의사와 간호사, 방문객들 앞에서 비통한 가족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꽃을 가져오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과 말 한마디는 제 영혼을 깊이 베는 또 다른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단둘이 남겨졌을 때였습니다. 관객이 사라지면 지훈 씨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지도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태연하게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따금 고개를 들어 차갑고 조롱 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때, 자기야? 이렇게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기분이 꼴 좋지. 당신처럼 멍청한 것들은 이게 딱이야. 돈이 있어도 지킬 줄 모르고 남편이 있어도 내조할 줄 모르니 이제 당신은 모든 걸 잃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주위를 어슬렁거렸습니다. 마치 덫에 걸린 먹잇감을 감상하는 사냥꾼처럼요. 그거 알아? 우리 유미, 내 아이를 가졌어. 아주 잘생긴 아들로 우리 아들이 당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될 거야. 저택, 회사, 전부 다. 어때? 나 대단하지? 당신은 모든 걸 잃고 나는 모든 걸 얻었지.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듣지 않으려, 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송곳처럼 제 뇌를 파고들었습니다. 소리치고 싶고 저주를 퍼붓고 싶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무력감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때는 정말 이대로 죽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놓고 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의미 없는 생명을 왜 붙들고 있어야 할까? 움직일 수도 말할 수도 없이 그저 남편이 정해준 죽음을 기다릴 뿐인데. 하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 한 이미지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느 날 최 여사가 제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될 거라며 디지털 액자를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액자를 켜자 화면에 가족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을 멎게 하는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 딸 아린이의 사진이었습니다. 3살 생일 때 제가 사준 분홍색 공주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아이의 미소는 아침 햇살처럼 맑았고 까만 눈동자는 기쁨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강렬한 전류가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아린이,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잊을 뻔했구나. 우리 아기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누가 돌봐주고 있을까?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아이가 저 악마 같은 아빠와 교활한 새엄마와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아기에게 어떻게 대할까? 그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 없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돼. 나는 살아야 해. 내 딸을 지키기 위해 살아야만 해. 내 딸이 저 악마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살아야 한다는 의지가 절망의 구름을 걷어내며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더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는 여전히 제 몸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해. 탈출구를 찾아야 해. 그날부터 저는 주변의 모든 것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진찰하러 오는 간호사와 의사 한 명 한 명을 눈여겨봤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다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훈 씨가 꾸며낸 이야기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미나라는 젊은 간호사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은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제게 링거를 갈아주거나 상태를 확인할 때마다 그녀는 매우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행동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저를 보는 그녀의 눈에는 동정심뿐만 아니라 깊은 공감도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제 얼굴을 닦아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그 눈물을 닦아주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힘내세요. 그 한마디가 제 안에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저는 이 아가씨라면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와 소통할 수 있을까? 저는 말할 수도 쓸 수도 없었습니다. 제게는 오직 눈과 여전히 작동하는 뇌뿐이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죽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진실을 그녀에게 알릴 방법을. 저의 소리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총도 칼도 없는 전쟁. 오직 죽음의 문턱에서 소통하려는 한 엄마의 의지만이 존재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목표는 간호사 미나였습니다. 그녀의 주의를 끌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제 메시지를 이해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미나 씨가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제 의지를 두 눈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간절하게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의도적으로 일정한 리듬에 맞춰 눈을 깜빡이려 애썼습니다. 한 번은 아니오, 두 번은 네.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며칠간 제 노력은 허사였습니다. 미나 씨는 그저 환자의 무의식적인 반사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다정하게 돌봤지만 제 구조 신호를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오늘 좀 어떠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눈을 한 번 깜빡였습니다. 그녀가 푹 쉬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대답하듯 두 번 깜빡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미나 씨가 퇴근 전 마지막으로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침대 옆에 앉아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 씨, 많이 힘드시죠? 제가 뭐라도 도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바로 그 순간 저는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모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두 번 깜빡였습니다. 네. 미나 씨는 조금 놀란 듯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서연 씨, 방금 저한테 신호 보내신 거 맞죠? 저는 다시 눈을 두 번 깜빡였습니다. 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그녀가 알아차렸습니다. 미나 씨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복도 쪽을 힐끗 살폈습니다. 그녀는 제 귀에 바싹 다가와 긴장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희가 하는 말 들리세요? 두 번의 깜빡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의 깜빡임. 죽고 싶지 않으신 거죠?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강하게 두 번 깜빡였습니다.
미나 씨의 눈이 경악으로 커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두려움과 연민, 그리고 이상한 결의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그들이 했던 말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는 그녀가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와 미나 씨의 비밀스러운 연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실에 단둘이 있을 기회가 생길 때마다 미나 씨는 저와 소통하려 애썼습니다. 저희는 한글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한 글자씩 소리내어 읽으면 제가 원하는 글자가 나왔을 때 눈을 2번 깜빡였습니다. 그것은 매우 느리고 고된 과정이었습니다. 간단한 단어 하나를 만드는데도 수십 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저는 미나 씨에게 진실의 조각들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날 죽이려 해. 딸을 구해줘. 힘겨운 눈 깜빡임으로 이어진 단어들이었지만 미나 씨가 사건의 끔찍함을 이해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수록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그 젊은 아가씨의 마음속 용기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언니 믿어요. 그들이 언니를 해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제 움직이지 않는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제게 따뜻함과 믿음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학식과 지위를 가졌고 이 병원 전체가 그를 비호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외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박지훈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힘이. 그때 강철민 변호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신뢰하던 법률 고문이셨습니다. 그는 강직하고 유능했으며 무엇보다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변호사님은 제 재산 관리를 돕겠다고 몇 번이나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지훈 씨와의 사랑에 눈이 멀어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정말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강 변호사님께 연락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미나 씨에게 변호사님의 전화번호를 알릴 수 있을까? 그 긴 숫자를 하나하나 철자로 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발각될 위험도 컸습니다. 저는 누워서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옛날 스마트폰, 지훈 씨가 새 폰을 사주기 전에 쓰던 것. 그 폰은 아직 집 안방 서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폰 주소록에는 변호사님 번호가 강철민 변호사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하지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어떻게든 미나 씨가 우리 집에 들어가 내 방에서 그 스마트폰을 찾아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단지 눈 깜빡임만으로 복잡한 계획을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구하려는 엄마의 의지와 정의를 되찾고 싶은 갈망은 제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저와 미나 씨는 거의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며 아무도 없을 때의 짧은 순간들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제외법을 이용해 우리 집의 세세한 부분을 묘사했습니다. 집, 2층, 하얀색, 한 글자 한 글자 끈기 있게 철자를 만들어 갔습니다. 미나 씨는 옆에 앉아 작은 수첩에 모든 정보를 꼼꼼히 받아 적었고 이따금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며 확인했습니다. 안방, 2층, 창문, 수영장, 보여. 저는 계속했습니다. 피로와 긴장으로 이마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눈을 한 번 깜빡일 때마다 제 얼마 남지 않은 에너지가 소진되었습니다. 옷장, 나무, 갈색, 서랍, 세 번째, 왼쪽. 마침내 수많은 노력 끝에 저는 옛날 스마트폰이 있는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수첩에 어지럽게 적힌 메모들을 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언니. 그런데 제가 어떻게 언니 집에 들어갈 수 있죠? 그 사람이 낯선 사람을 들여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것이 계획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힘겨운 눈 맞춤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핑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박지훈이 미나 씨를 집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내 딸, 아린이. 저는 미나 씨에게 제 딸에 대해 딸이 미치도록 보고 싶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미나 씨가 시골 사는 먼 친척 역할을 해주길 바랐습니다. 우연히 제 사고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왔는데 엄마와 딸의 안타까운 상황에 너무 마음이 아파 딸의 유품 몇 가지라도 가져와 제게 위안을 주고 싶어 한다는 설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훈 씨가 연기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심리를 파고드는 그럴듯한 설정이었습니다. 다른 의사나 간호사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인간적이고 사소한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다음 날 미나 씨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복 대신 수수하고 약간 촌스러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는 제 병실이 아닌 지훈 씨의 과장실로 곧장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저와의 먼 친척 관계를 이야기하며 제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눈물을 흘리며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지훈 씨는 처음에는 조금 의심했지만 미나 씨의 너무나 실감나는 연기와 그럴듯한 이야기에 점차 마음을 놓았습니다. 특히 미나 씨가 아린이 물건을 제게 가져다 주고 싶다고 했을 때 그의 경계는 허물어졌습니다. 우리 서연 언니, 지금도 아린이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아기 물건이라도 곁에 있으면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미나 씨의 말은 지훈 씨의 약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좋은 남편 이미지를 유지해야 했고 이런 인도적인 요청을 거절하면 다른 사람들의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24시간 내내 아내 곁을 지키는 남편 역할을 해야 했기에 직접 집에 다녀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미나 씨를 집에 데려다 주고 물건을 챙겨 바로 병원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차를 몰아 미나 씨를 평창동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지훈 씨는 계속 통화를 했는데 업무가 아니라 어떤 여자와 통화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고통스러운 모습과는 정반대로 아주 다정하고 애틋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서 기다리며 미나 씨에게 빨리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2층 안방으로 가세요. 우리 딸 옷 몇 벌하고 애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 하나만 챙겨오면 돼요. 그는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미나 씨는 네 하고 대답하고는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제 안방으로 들어가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제가 알려준 대로 세 번째 서랍을 열자 옛날 스마트폰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폰을 옷 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린이의 옷 몇 벌과 바비 인형을 챙기면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일부러 조금 꾸물거렸습니다. 미나 씨가 내려왔을 때 지훈 씨는 마당에서 집을 등지고 통화 중이었습니다. 알았어, 자기야. 금방 갈게. 밥 꼭 챙겨 먹고. 미나 씨는 그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훈 씨가 돌아섰을 때 미나 씨가 물건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는 서둘러 차에 타라고 재촉했습니다. 위험천만했던 여정은 성공했습니다. 그날 밤 미나 씨는 아린이의 인형과 옷을 제게 가져왔습니다. 아이의 익숙한 향기를 맡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미나 씨는 저를 위로하는 척하며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찾았어요. 강 변호사님께 전화드렸어요. 내일 아침 바로 오시겠대요. 그날 밤은 사고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긴장감과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변호사님이 오신다. 그분의 등장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믿어주실까? 수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박지훈도 그날 밤 병원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병실 구석의 간이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의 규칙적인 코골이가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는 평화롭게 들렸던 그 소리가 이제는 역겹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토록 완벽한 외모 아래 악마의 영혼을 숨길 수 있을.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병원은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는 일찍 일어나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다시 헌신적인 남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닦아주고 사랑의 말을 속삭이며 잘 잤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눈을 감고 그의 위선을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지훈 씨가 저를 위해 사과를 깎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위험 있는 무리가 들어섰습니다. 선두에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롭고 권위가 넘쳤습니다. 몇 년 만에 뵙는 것이었지만 저는 단번에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강철민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변호사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는 젊은 변호사 2명과 건장한 경호원 3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병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지훈 씨는 손에 든 과도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죽을 들고 들어오던 최 여사도 그 자리에서 굳어 죽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누구신데 여기는 어쩐 일로? 지훈 씨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공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강 변호사님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사님의 시선은 오직 병상에 누워있는 제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곧장 침대로 다가와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나다. 아저씨가 너무 늦었구나. 그동안 고생 많았지. 변호사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지훈 씨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네가 박지훈인가? 내 조카 사위 되는 사람. 조카요. 지훈 씨와 최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시에 외쳤습니다. 강 변호사님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그래, 조카. 나는 김 회장님, 즉 서연이 아버지의 개인 변호사이자 유언 집행인인 강철민이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신 후 모든 자산 관리를 위임받았지. 변호사님은 붉은 인장이 찍힌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김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추정가치 5천억 원이 넘는 흥진. 부동산 개발의 모든 자산은 외동딸인 김서연 양에게 상속된다. 그리고 서연이가 법적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 내가 그 자산을 관리하는 법적 대리인이 된다. 5천억 원. 그 숫자는 병실 한가운데 터진 원자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최 여사는 휘청거리며 벽을 짚어야만 했습니다. 지훈 씨의 얼굴은 시체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악에 찬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그저 부유한 고아라고 속이기 쉬운 여자라고 생각했던 아내가 거대 기업의 유일한 상속녀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금 이 시간부로 강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단단하게 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서연 양의 건강, 재산, 그리고 모든 법적 권리에 관한 문제는 나와 우리 법무팀이 책임진다. 아내의 치료 포기, 각서에 서명한 자네는 더 이상 이 문제에 개입할 어떠한 법적 자격도 없어. 그는 소란을 듣고 달려온 과장 의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병원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제 의뢰인은 최고의 시설을 갖춘 국제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김서연 양의 모든 의료 기록을 봉인하여 수사에 대비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제 의뢰인에 대한 살인 미수 음모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 변호사님의 말 한마디는 지훈 씨와 최 여사를 향한 거대한 망치질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과 음모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손에 넣으려던 막대한 재산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될 처지였습니다. 지훈 씨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님 발치로 기어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요.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서연이가 고통받는 걸 원치 않아서 그랬을 뿐입니다. 하지만 강 변호사님은 차갑게 그의 발을 뿌리쳤습니다. 그 말은 경찰서에 가서 하시게. 연극은 끝났습니다. 돈과 정의의 힘이 나타나 모든 거짓을 쓸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강철민 변호사님과 그의 팀의 등장은 병원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늘 관료적인 태도를 보이던 병원장은 변호사님이 내민 명함과 법률 서류를 보고는 식은땀을 흘리며 직접 달려왔습니다. 그는 연신 사과하며 전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제 전원 수속은 전례 없이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이동식 응급실을 방불케 하는 최신 구급차가 로비 아래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훨씬 더 푹신한 새 침대로 조심스럽게 옮겨졌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들을 보냈던 답답한 병실을 나설 때 제 시선은 박지훈과 최 여사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은 변호사님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제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예전의 고상함은 온데간데 없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그저 넋이 나간 채 텅 빈 눈으로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악이나 계산이 아닌 극한의 절망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먹잇감은 덫에서 빠져나왔고 이제 사냥꾼이 먹잇감이 될 차례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장 비싸고 현대적인 개인 병원 중 하나인 국제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변호사님이 마련해 주신 VIP 병실은 5성급 호텔 스위트룸 같았습니다. 넓은 공간에 개인 거실까지 있었고 발코니에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내부는 고급스러웠고 무엇보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신경, 척추, 재활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을 포함한 최고의 의료진이 저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각종 촬영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한 노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김서연 환자분의 상태는 매우 복잡합니다. 척수 손상이 심각하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신 기술과 환자, 본인의 노력만 있다면 우리는 기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제 안에 강렬한 희망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내고 말 거야. 제가 제 몸과의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동안 밖에서는 강 변호사님의 법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지훈 씨의 모든 자산을 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 신용카드, 부동산이 수사를 위해 봉쇄되었습니다. 그가 내연녀와 함께 살던 평창동 저택도 압류되었습니다. 지훈 씨와 최 여사는 하루아침에 한 푼도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귀영화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의 CCTV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이유미의 폭행 혐의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유미가 저를 고의로 밀었다는 사실은 명백했습니다.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유미는 지훈 씨의 더러운 돈으로 고급 스파에서 호사를 누리다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질 때도 자신이 억울하다며 임신 중이라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너무 큰 충격에
혈압이 올라 입원해야 했습니다. 돈도 아들도 없이 병원에 누운 그녀는 과거 자신이 무시했던 바로 그 의료진에게 냉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지훈 씨는 집에서 쫓겨나고 재산이 동결된 후 넋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는 제가 있는 병원으로 찾아와 저를 만나려 했지만 전문 경호원들에게 정문에서부터 가로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제 남편이라며 소리치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유능하고 신사적이던 외과 과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비참하고 무력한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훈 씨처럼 교활한 인간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분명 반격할 방법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후 인터넷에 악의적인 가짜 뉴스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우다 내연남에게 해를 입었고 지훈 씨는 억울하게 아내에게 배신당한 비운의 남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가족이 돈과 권력으로 모든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는 것이었죠. 제 명예를 훼손하고 수사기관에 압력을 넣기 위한 비열한 언론 플레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그들의 상대는 더 이상 과거의 약한 김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저는 그 기사들과 악성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태블릿 PC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저것들이 이제 막 물어뜯기 시작했구나. 서연아,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저는 변호사님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직접 나설 때가 된 것 같아요.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제 결정에 강 변호사님은 조금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서연아, 아직 건강도 불안정한데 기자들 앞에 서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일 거야. 변호사님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을 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들이 제 명예와 우리 가족의 이름을 더럽히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직접 나설 수는 없지만 저만의 방법이 있어요. 제 결심을 이해한 변호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룹의 홍보팀을 총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기자회견이 대대적으로 예고되었습니다. 장소는 그룹 본사의 가장 큰 컨퍼런스 홀로 정해졌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고급스럽고 안전한 곳이었죠. 한편 병원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제 몸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여정이었습니다. 매일 최고의 물리치료사들이 저와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해 보였던 운동조차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를 구부리려 해도 온 힘을 다해야 했고 땀으로 베개가 흠뻑 젖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근육의 통증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사랑하는 딸 아린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미소와 맑은 눈빛은 가장 효과적인 진통제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뎠습니다. 눈물은 땀과 뒤섞여 흘렀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딸을 위해, 정의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힘내야 한다고. 간호사 미나 씨는 예전 병원을 그만둔 후 변호사님의 제안으로 제 개인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곁에 있어 주어 저는 위안을 얻고 더 큰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의료적인 간호뿐만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좌절할 때마다 격려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언니, 힘내요. 오늘 손가락이 어제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여요. 그녀의 작은 격려가 제게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점차 저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은 보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주 후 저는 손가락과 발가락을 약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는 손 전체를 까딱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미나 씨가 제 세수를 도와주고 있을 때
저는 아주 약하고 힘겹지만 첫 번째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물. 미나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들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방금 말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저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짓고 더 또렷하게 반복했습니다. 물. 미나 씨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가 해냈어요. 해냈다고요. 서연 언니. 그것은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비록 아직 어렵지만 말하는 능력이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매일 간단한 단어에서 짧은 문장까지 끈기 있게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더 분명하고 힘있게 변해갔습니다. 저의 부활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까지 최소한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빨리 회복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반격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탄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당일 서울의 모든 언론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컨퍼런스 홀을 가득 메우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무대로 향했습니다. 분위기는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재벌가의 스캔들, 자극적인 이야기를 찾아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박지훈 측에서도 사람을 보낸 듯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벌일지 보러 온 것이겠죠. 정확히 10시 컨퍼런스 홀의 조명이 꺼졌습니다. 모든 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무대 중앙의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 나온 것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강 변호사님도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람은 2주 전의 저였습니다. 병상에 미동도 없이 누워 오직 두 눈만 움직일 수 있었던 저의 모습. 영상은 매우 전문적으로 촬영되어 저와 미나 씨가 눈 깜빡임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담았습니다. 제가 힘겹게 전달했던 모든 문장이 선명한 자막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은 제가 이유미에게 밀려 넘어졌던 일, 박지훈이 치료 포기 각서에 서명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꾸밈없는 진실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회견장은 침묵에 잠겼고 몇몇 여기자들의 흐느낌만이 들렸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은 제 병실의 실시간 영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약해 보였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단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조금 떨렸지만 회견장의 스피커를 통해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김서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심지어 말을 하는 모습으로 화면에 나타나자 엄청난 충격이 회견장을 휩쓸었습니다. 회견장은 경악의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효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신체적 약점을 가장 날카로운 미디어 무기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방금 보신 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제가 제 남편의 병원에서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의 손에 의해 겪어야 했던 일들의 진실입니다. 저는 제 고통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대에 앉아 계신 강 변호사님께 나머지 부분을 맡겼습니다. 변호사님이 위엄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과 함께 사실만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기자 여러분, 변호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모신 것은 떠도는 뜬 소문을 해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희는 오늘 치밀하고 잔인하게 계획된 사기 및 재산 편취, 음모에 대한 증거를 공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증거로 제 전체 의료 기록과 독립적인 의료위원회의 소견서가 공개되었습니다. 소견서는 남편인 박지훈이 환자에게
생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포기 각서에 서명한 행위가 심각한 의료윤리 위반이며 고의적인 살인미수, 정황이 있음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변호사님은 레스토랑 추락 현장 사진을 보여주며 법의학 분석 결과 충격이 뒤에서 가해졌으며 결코 우연한 실족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레스토랑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했지만 변호사님 팀의 신변 보호를 약속받은 후 용감하게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이유미가 제 등 뒤에서 저를 미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의 공격은 저에 대한 가해 행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지훈의 과거를 파헤치며 그가 숨기려 했던 어두운 구석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박지훈 씨가 아내를 감정적으로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발표하자 대형 스크린에 다시 은행 거래 내역과 유령 계약서로 위장된 송금 증빙 자료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이벤트 기획사에서 빠져나간 돈은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갓 설립된 한 투자 컨설팅 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소유주는 다름 아닌 이유미였습니다. 지난 2년간 지훈 씨가 빼돌린 돈은 총 2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였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여자가 명품을 휘감고 사치스럽게 생활할 수 있었던 돈이 전부 내 피땀으로 번 돈이었어. 회견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유능한 의사이자 모범적인 남편이 사실은 치밀한 횡령범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온 이미지가 대중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실시간으로 뉴스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금융 사기 사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기자들의 경악한 얼굴을 보며 저는 우리가 성공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언론 전쟁의 주도권을 되찾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훨씬 더 끔찍한 음모의 첫 번째 껍질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어딘가에서 지훈 씨와 최 여사가 이 기자회견을 보고 있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넉나간 공포에 질린 얼굴이 상상되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발각되었고 그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로 제가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엄청난 미디어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여론은 180도 돌아섰습니다. 박지훈은 비운의 남편에서 하루아침에 사기꾼, 천사의 탈을 쓴 악마가 되었습니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들끓었고 병원의 그의 해고를,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가 십수년간 쌓아온 명성과 경력은 단 한나절 만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압박에 직면한 병원 경영진은 수사를 위해 지훈 씨를 직위 해제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자존심에 큰 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강 변호사님에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지훈 씨의 교활한 성격상 그가 쉽게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모든 죄를 이유미에게 뒤집어 씌워 그녀를 유일한 주범으로 만들려 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범죄, 네트워크 전체를 폭로할 수 있는 증거가. 변호사님의 조사팀은 이유미의 과거를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시골에 있을 때부터 서울에 올라오기까지의 행적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그녀가 진짜 선수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습적인 사기꾼이었죠. 이유미는 그녀가 연기했던 것처럼 순진한 시골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고향에서 결혼한 적이 있었고 남편은 순박하고 성실한 농부였습니다. 남편의 땅 판 돈을 꽤 많이 가로챈 후 그녀는 남편과 어린 자식을 버리고 도시로 도망쳤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그녀는 미모와 연기력을 무기로 돈 많고 순진한 남자들을 여러 만났습니다. 항상 보호가 필요한 불쌍한 여자인 척 연기하며
돈을 챙긴 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지훈은 그녀의 여러 먹잇감 중 하나였지만 가장 큰 먹잇감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이유미와 시어머니 최 여사의 진짜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최 여사가 말했던 것처럼 먼 친척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팀이 확보한 DNA 증거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유미는 바로 최 여사의 친딸이었습니다. 그녀가 지훈 씨의 아버지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그녀는 이 딸을 시골 친척집에 버려두고 키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제가 부유하다는 것을 알고 딸을 다시 데려와 이 무서운 음모를 꾸민 것이었습니다. 두 모녀는 어려운 사촌 동생 연극을 함께 꾸며 이유미가 당당하게 제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유미의 미모로 지훈 씨를 유혹하고 제 가정을 파괴한 뒤 최종적으로 제 모든 재산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지훈 씨는 그들이 파놓은 덫에 빠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어머니 그리고 내연녀와 결탁하여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해치려 한 것입니다. 이 진실은 너무나 끔찍해서 저조차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독사들의 소굴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모든 감정과 관계가 거짓과 음모 위에 세워진 곳에서 제가 항상 존경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한 주범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돈뿐만 아니라 저를 그녀의 친딸로 대체하여 그 아이가 저택과 회사 그리고 제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불륜이나 사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범죄였고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계산된 음모였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세 사람을 모두 법정에 세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 지금 당장 움직일까? 저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은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이 증오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것을 밝히면 싸움이 매우 추하고 격렬해질 것을 알았습니다. 제 딸 아린이가 상처받을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의 아빠와 할머니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안 돼. 내 딸이 그런 상처를 받게 할 수는 없어. 저는 다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악인들을 처벌하면서도 내 딸의 순수한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저는 강 변호사님을 보며 새롭고 대담하며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이에요, 변호사님. 시끄러운 재판은 원치 않아요. 저들이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싶어요. 제 발로 덫에 걸어 들어오게. 제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마지막 덫을 놓을 거예요. 저의 새로운 계획은 강 변호사님과 미나 씨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아, 제정신이니? 스스로 미끼가 되어 호랑이를 굴로 유인하겠다고? 너무 위험해. 변호사님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위험한 거 알아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걸 가장 조용하게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자백,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약한 환자, 아직 남편에게 미련이 남은 아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박지훈의 탐욕과 과도한 자신감을 이용해 그를 덫으로 유인할 것입니다. 그는 제가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쉽게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그가 가장 우습게 봤던 먹잇감이 사실은 가장 무서운 사냥꾼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몇 시간의 설득 끝에 마침내 변호사님도 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철저한 감시와 보호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 하에 저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단계로 저는 저와 가장 가까이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미나 씨에게, 지훈 씨의 끈앞풀로 의심되는 다른 간호사에게
무심코 정보를 흘리게 했습니다. 제가 최근 밤마다 혼자 울며 지훈 씨의 이름을 부르고 일을 크게 만든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지훈 씨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직접 찾아올 수는 없었지만 그는 꽃과 함께 애절한 손편지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사랑과 후회, 그리고 제 곁에 있을 수 없는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모든 것이 실수였으며 자신은 이유미에게 속았을 뿐이고 마음속에는 오직 저 하나뿐이라고 썼습니다. 몇 개월 정도로 가식적인 말들이었지만 저는 이것이 제 반응을 떠보기 위해 그가 던지는 미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바로 답장하지 않고 그를 기다리게 하고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미나 씨를 통해 환자의 약하고 떨리는 글씨체로 쓴 작은 쪽지를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단 3글자였지만 그 거대한 물고기가 자신이 거의 성공했다고 믿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는 즉시 또 다른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말뿐만 아니라 해외 도피 계획까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외국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며 제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떠나기 전 한국의 재산 문제를 자신에게 위임한다는 서류에 서명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마침내 여우 꼬리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여전히 저의 막대한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연극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계획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답장을 썼습니다. 저도 모든 것에 지쳤고 그저 그와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와 이유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고 싶다고 썼습니다. 3자 대면을 해서 이유미가 그를 속였다는 것을 직접 인정하는 것을 듣고 싶다고, 그래야만 제 인생을 다시 한번 그에게 완전히 맡길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저는 만남의 장소로 강변의 한 저택을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부동산 중 하나로 조용하면서도 제 성의를 보여주기에 충분히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소 이상한 요구였지만 제가 여전히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한다고 믿는 지훈 씨에게는 완전히 그럴듯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는 이것이 한 여자의 마지막 질투, 물러서기 전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려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 저택이 이미 변호사님 팀에 의해 수십 개의 카메라와 녹음기가 곳곳에 숨겨진 완벽한 덫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마지막 연극의 무대는 준비되었고 주연 배우들도 역할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이 오르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마침내 다가왔습니다. 비가 그친 주말 오후에 서울 공기는 맑고 시원했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타고 강변 저택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전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중환자 역할을 하면서요. 변호사님과 그의 팀은 이미 정원사, 경호원, 서비스 직원으로 위장해 현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세세한 부분까지 준비되었습니다. 저는 한강이 바로 보이는 통유리 창이 있는 넓은 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얇은 담요를 두르고 있었고 얼굴은 더 창백하고 약해 보이도록 화장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는 제 머리핀에, 또 다른 녹음기는 무릎 위에 놓인 핸드백에 은밀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정확히 오후 3시 박지훈과 이유미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매우 의기양양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왔습니다. 이유미는 몸에 꼭 끼는 인부복을 입고 노골적인 도발처럼 계속해서 부른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훈 씨는 저를 보며 약간의 연민과 승리자의 만족감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몸은 좀 어때? 그는 제 곁으로 다가와 가식적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당신을 보니 훨씬 나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는 이유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도 왔군요. 와줘서 고마워요. 유미는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언니가 부르니 왔죠. 할 말 있으면 빨리 해요. 나 시간 별로 없으니까. 그녀의 무례한 태도가 바로 제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한 목소리로 지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저 사람 좀 봐요. 지훈 씨는 서둘러 유미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저를 달랬습니다. 됐어. 신경 쓰지 마. 유미가 임신해서 좀 예민해졌어. 우리 둘을 부른 건 무슨 일이야? 말해봐. 들을게.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제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저 깊이 생각해봤어요. 너무 지쳤고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남은 날들만이라도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저는 애정이 듬뿍 담긴 눈으로 지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계획에 동의할게요. 위임장에 서명하고 모든 소송도 취하할게요. 우리 같이 외국으로 떠나요. 지훈 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애써 침착한 척 했습니다.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서연아. 하지만 서명하기 전에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유미 씨 입으로 직접 진실을 듣고 싶어요. 그녀가 당신을 속이고 우리 행복을 망치기 위해 덫을 놓았던 게 맞는지 그 말을 들어야만 당신을 다시 완전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지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는 유미를 보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유미는 조금 불만스러워 보였지만 대의를 위해 연기하기로 한 듯했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매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형님.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지훈 오빠를 너무 사랑해서 두 분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어요. 지훈 오빠는 죄가 없어요. 저한테 속았을 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파렴치한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지훈 씨는 봤지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레스토랑에서 떨어진 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몸싸움 중에 실수로 형님을 밀어서. 유미는 조금 당황한 듯 더듬거렸습니다. 실수로?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분명히 의도적인 밀침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훈 씨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끼고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서연아, 그만해. 다 지난 일이잖아. 저 사람 더는 괴롭히지 마.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모든 걸 이해했다는 거야. 자, 서명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는 위임장과 펜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못 믿겠어요. 두 사람이 모든 계획을, 저 여자가 우리 집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부터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까지 전부 다 말해주기 전까지는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싶어요. 그걸 마지막 고해성사라고 생각하고 제가 당신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게. 제 요구에 두 사람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약한 모습 속 단호함과 눈앞에 놓인 막대한 재산의 유혹 앞에서 탐욕이 신중함을 이겼습니다. 지훈 씨는 유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번 한 번만 제 요구를 들어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이 스스로 덫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좋아. 당신이 듣고 싶다면 말해주지. 박지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거만할 정도의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들여 파놓은 덫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에게 저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기진맥진한 먹잇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는 죽기 직전의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련한 진실이라도 붙잡고 눈을 감으려는 약한 발버둥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가죽 안락의자를 끌어와 제 맞은편에 여유롭게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걸작 영화 제작 과정을 설명하려는 감독 같았습니다. 이유미도 잠시 망설이더니
재빨리 역할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 의자 팔걸이에 교태를 부리며 앉아 그의 어깨를 끊임없이 쓰다듬었습니다. 저를 보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숨겨진 경멸이 아닌 승리자가 패배자에게 보내는 노골적인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미동도 없이 앉아 이미 설 수 있게 된 두 다리를 얇은 담요로 가린 채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 수백 번 연습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겉모습 아래 제 심장은 차갑고 날카롭게 뛰고 있었습니다. 모든 신경이 곤두섰고 모든 감각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머리핀이 살짝 움직이며 초소형 카메라의 각도를 조절했습니다. 핸드백 속 녹음기는 모든 음절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낭만적이고 평화로운 풍경의 이 강변 저택은 오늘 마지막 심판을 위한 신문실이자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건 어머니에게서 시작됐어. 지훈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듯 들렸지만 사실은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한 번도 진심으로 만족한 적이 없어. 서연아, 당신은 너무 강하고 독립적이고 성공했지. 당신은 어머니가 아들 집에서조차 위축되게 만들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은 이 집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주지 못했지. 그는 마치 말 못할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식적인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유미가 나타났어. 저 아이는 시원한 바람 같았지. 순수하고 맑고 진짜 여자가 무엇인지 아는 아이였어. 그는 애정 어린 눈빛으로 유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도 그냥 동생으로만 생각했어. 하지만 저 아이의 다정함과 배려심이 이 아이야말로 내가 진짜로 필요한 여자라는 걸 깨닫게 해줬지. 이 말을 듣자 유미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막지만 가시 돋친 웃음소리였습니다. 오빠, 또 겸손하시네. 꼭 내가 먼저 오빠를 유혹한 것처럼 말하잖아요. 우린 그냥 천생연분이었던 거죠. 그녀는 도발적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연 형님, 아마 평생 이해 못하실 거예요. 남자들은요, 너무 잘난 여자는 필요 없어요. 기댈 어깨가 필요하고 때로는 애교도 부리고 약한 모습도 보여줄 줄 아는 여자가 필요한 거죠. 보세요. 제가 나타났을 때도 형님은 일에만 미쳐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요. 오빠가 피곤할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주고 어깨를 주물러주고 형님한테는 절대 말 못할 고민들을 들어줄 줄 알았죠. 사랑은 그런 사소한 거예요. 형님은 돈은 있지만 그런 섬세함은 없었죠. 저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질투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파렴치한 말들에 대한 역겨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흉한 행동들을 마치 전리품이자 예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지훈 씨에게 차를 타주는 것을, 제 앞에서 그의 어깨를 주무르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사촌 동생의 관심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남편 뺏기 작전의 일부였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했어요. 유미는 자랑스럽게 배 위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이에요. 형님은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지훈 오빠는 대를 이을 사람이 필요했고 시댁에는 장손이 필요했어요. 그때 저희는 더 이상 몰래 만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형님이 사라져야만 했어요. 사라져야 했다고? 저는 겁에 질린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힘없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래, 지훈 씨가 말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이혼하는 건 너무 복잡해. 당신은 똑똑해서 쉽게 모든 걸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법대로 재산을 나누면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에겐 다른 계획이 필요했어. 당신이 스스로 떠나거나 아니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계획.
그는 아무 감정 없는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그 기회를 만들어줬지. 바로 당신 생일날. 당신의 맹목적인 질투가 모든 걸 망쳤고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제 배신당한 고통마저 그들의 손에 든 도구가 되었다니. 레스토랑에서 떨어진 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지훈 씨는 적당한 단어를 찾으려는 듯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유미가 아기의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그건 좀 예상 밖이었어요. 원래 계획은 그냥 몸싸움을 벌여서 지훈 오빠가 당신은 의부증이 심해서 더는 못 살겠다고 말할 명분을 만드는 거였는데 형님이 그렇게 약할 줄은 몰랐죠. 제가 살짝 밀었는데 그냥 난간 너머로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녀는 야만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형님이 떨어지는 걸 봤을 땐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곧 생각했죠. 이렇게 되는 것도 좋겠다고. 형님이 완전히 사라지면 모든 게 더 간단해질 테니까 그때 그냥 죽었어야 했는데 정말 질긴 목숨이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수천 개의 바늘이 되어 제 살을 찔렀습니다. 저는 소리치지 않기 위해 피맛이 느껴질 때까지 아래 십수를 깨물어야 했습니다. 이 여자의 잔인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훈 씨를 보며 그의 눈에서 일말의 혐오감이나 후회라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태연한 몸짓이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 당신이 죽지 않고 그냥 마비만 된 건 다행이지. 오히려 더 잘 됐어. 당신이 식물인간이 되니 내가 합법적인 보호자가 되어 당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됐잖아. 봐, 하늘도 우리를 돕고 있잖아. 그는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치료폭이 각서.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서명했어. 당신을 살려둬서 뭐 하겠어. 돈만 들고 귀찮기만 한데. 내가 당신을 해방시켜준 거야. 자기야. 편안하게 가게 해주는 것. 그게 내가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지. 이쯤 되니 더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죄악과 음모, 가장 끔찍한 진실이 그들의 입으로 상세하고 파렴치하게 자백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영리함과 잔인함을 즐기고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경계를 풀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두 악마가 손을 잡고 서로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을 내릴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약해서가 아니라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근에 힘을 주고 몇 주간 몰래 단련해온 두 다리의 모든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제가 일어서자 서연아,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 지훈 씨는 반사적으로 저를 부축하려 달려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또 넘어질까봐 겁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똑바로 섰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신불수에 죽어가는 약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수의 여신상처럼 제 두 발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얇은 담요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안에 미리 입고 있던 검은색 실크 드레스가 드러났습니다. 권력과 끝을 상징하는 색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경악으로 얼어붙은 두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 연기 아주 훌륭했어요. 하지만 이제 연극은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네요. 지훈 씨와 유미는 입을 떡 벌리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았다가 텅 빈 휠체어를 보았다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지훈 씨가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자신감은 사라지고 공포의 떨림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일어섰냐고, 어떻게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냐고. 저는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직 조금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매우 단단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기자회견부터 당신의 애절한 편지, 그리고 오늘 이 만남까지 전부 다 내 계획이었으니까. 당신들이 감독인 줄 알았나? 아니, 당신들은 내 연극에 가련한 꼭두각시였을 뿐이야. 저는 그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불과 몇 걸음의 거리였습니다. 저는 벽에 걸린 거대한 평면 TV를 가리켰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그저 장식품이라고 생각했을 물건을 방금 당신들이 자백한 내용 다시 한번 감상해 볼래요? 내가 아주 특별하게 편집해놨거든. 제 손가락이 향하자 TV 화면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비친 것은 바로 몇 분 전에 이것을 우리 세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목소리, 유미의 목소리, 파렴치한 자백, 야만적인 웃음소리,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 씨와 유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그리고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화면을 보았다가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덫에 걸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극은 막을 내렸지만 저의 연극, 마지막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박지훈의 절규가 소름 끼치는 정적을 깼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유능한 의사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야수의 절망과 광기가 뒤섞인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는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늘 계산으로 번뜩이던 그의 눈은 핏발이 서 감출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네가 날 속였어. 이 악독한 년, 네가 연기한 거였어. 바로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을 빼앗은 전리품을 자랑하던 이유미는 이제 돌처럼 굳어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피부는 핏기 하나 없이 질려 있었고 붉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꼿꼿이 서 있는 저와 자신의 자백이 잔인하게 반복 재생되는 TV 화면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카메라, 녹음기, 언니, 우리한테 덫을 놓은 거야. 마침내 그녀가 떨리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덫이라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잔인한 미소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미소에는 제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고통,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여자를 2층에서 밀어 피투성이로 쓰러지게 내버려둔 것과 비교하면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아내의 치료폭이 각서에 서명하고 병상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 것과 비교하면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딸까지 빼앗으려 한 것과 비교하면 내가 놓은 이 작은 덫이 당신들이 나를 위해 만든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제 질문 하나하나는 보이지 않는 망치가 되어 그들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희생자의 입에서 나온 적나라한 진실은 화면 속 증거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발뺌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짝이라도 한 듯 거실의 모든 문이 동시에 활짝 열렸습니다. 정문, 정원으로 나가는 문, 다른 방과 연결된 문까지. 검은 정장 차림의 강 변호사님이 가장 먼저 들어섰고 그 뒤를 미나 씨가, 그리고 수십 명의 경찰이 곤봉을 든 채 순식간에 들이닥쳐 빠져나갈 수 없는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지훈 씨와 유미의 겁에 질린 거친 숨소리만 남긴 채 굳어버렸습니다. 박지훈, 이유미, 당신들을 상해, 살인미수,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항하지 마시오. 경찰 간부의 크고 단호한 목소리가 두 죄인의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최종 판결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법의 포위망 앞에서 그들의 비겁하고 이기적인 본성이 추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찬양하던 사랑, 악랄한 음모 속의 동지에는 모두 비눗방울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서로를 물어뜯으며 살아남으려는
추악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 여자예요. 다 저 여자가 시킨 거라고요. 지훈 씨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돌아서서 더 이상 애정 없는 눈으로 유미의 얼굴을 가리키며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날 유혹했어요. 재산을 빼앗을 계획도 다 저 여자가 짰다고요. 자기 뱃속에 내 아들이 있다고 했어요. 난 그냥 저 여자한테 속아서 눈이 멀었을 뿐이에요. 난 죄가 없어요. 저 여자를 잡아넣으세요. 뭐라고? 이 개자식. 몇 초간 넋을 잃었던 유미도 상처 입은 짐승처럼 폭발했습니다. 두려움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에게 달려들어 한때 그토록 사랑했던 그의 잘생긴 얼굴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핥히었습니다. 너야, 병든 마누라가 지긋지긋하다고 한 건 바로 너였어. 그 여자 재산 전부 차지해서 우리 둘이 멀리 도망가자고 한 것도 너였잖아. 나랑 내 아들한테 부유한 삶을 약속하고 나랑 결혼하겠다고 했잖아. 이 비열한 놈, 이제 와서 모든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워.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수십 명의 경찰 앞에서 추악한 난투극이 싸구려 연극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천생연분이 아니라 희미한 생존의 기회를 잡기 위해 서로를 미친 듯이 물어뜯는 두 마리 야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저주하며 함께 꾸몄던 모든 비밀과 추악한 음모를 폭로하며 상대를 비난했습니다. 비명과 욕설, 울음소리가 뒤섞여 붕괴의 혼란스럽고 역겨운 합창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찰들이 힘겹게 그들을 떼어놓아야만 했습니다. 비싼 정장은 구겨지고 넥타이는 비뚤어졌으며 얼굴에는 피 맺힌 손톱 자국이 선명한 지훈 씨.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물과 몸싸움으로 화장이 번져 시장에 미친 여자 같아 보이는 유미. 두 개의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지며 비극적인 희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문 밖에서 또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도 두 명의 여경에게 연행되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변호사님 팀이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움직인 듯 했습니다. 그녀에게서는 더 이상 과거의 고상하고 위압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고 얼굴은 넋이 나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아들과 친딸이 수갑을 찬 채 범죄자처럼 끌려가는 것을 보자 그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 큰 충격, 자신이 배후에서 조종했던 거대한 범죄 제국의 붕괴는 그녀의 인내력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뒤집히고 몸에 힘이 빠지더니 바닥으로 쓰러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악인의 진짜 몰락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고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호화로운 저택은 순식간에 범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박지훈이 두 명의 경찰에게 끌려가다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섰고 수갑이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매우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 분함, 두려움, 그리고 희미하게 뒤늦은 후회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가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아무 감정도 동정심도 없는 눈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사과는 이제 아무런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법과 자신의 양심에도 빚을 졌습니다. 호송차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단호하고 잔인한 그 소리는 제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자들을 그리고 어두웠던 과거를 모두 싣고 떠나갔습니다. 저는 커다란 유리창 옆에 서서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푸른 나무들 사이로 사라져가는 경찰차를 바라보았습니다. 끝없는 안도감, 진정한 해방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나긴 악몽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다가와 제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서연아. 정의는 실현됐어. 미나 씨도 달려와 붉어졌지만 기쁨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해냈어요. 언니가 이겼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나긴 어둠 끝에 찾아온 진짜 미소였습니다. 눈물의 짠맛이 아직 남아있는 미소였습니다. 저는 붉게 물든 노을 아래 유유히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은 수묵화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더 이상 눈물도 증오도 추악한 음모도 없는 오직 평화와 사랑 그리고 희망만이 가득한 장이. 저는 배신이라는 잿더미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단하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생이 제게 가져다 줄 그 어떤 것과도 맞설 준비가, 저와 제 사랑하는 아린이를 위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6개월 후 운명의 마지막 재판날이 밝았습니다. 법원 앞은 기자들과 호기심 많은 시민들로 가득 차 숨막힐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제 사건은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고, 배신과 탐욕 그리고 정의를 되찾기 위한 싸움의 상징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한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고급 세단에서 내려 강 변호사님과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제 발로 직접 걸어갔습니다. 저는 순백의 정장을 선택했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으며 화장은 옅게 했지만 눈빛은 단호하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고된 물리치료 끝에 아직은 균형을 잡기 위해 약간의 집중이 필요했지만 제 걸음걸이는 단단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더는 눈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장 깊은 어둠을 통과했고, 이 불빛들은 그저 저의 귀환을 장식하는 스포트라이트일 뿐이었습니다. 피해자석에 앉아 저는 피고인석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제 세상의 전부였던 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비참하고 낯설어 보였습니다. 박지우는 깡마르고 단정하던 머리에는 흰머리가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헐렁한 수위가 그의 초췌한 몸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차가운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유미도 화려하고 도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했고, 만삭의 배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아닌 현실적인 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악어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조종했던 악독한 여자, 최 여사는 2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시선은 텅 비어 자신이 공들여 쌓은 범죄 제국의 너무나 빠른 붕괴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재판은 며칠간 이어졌지만 변론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팀이 수집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그들의 모든 변명은 무의미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저택에서 녹화된 지훈 씨와 유미의 자백 영상이 법정에서 상영되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지며 그들의 잔인함과 역겨운 본성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훈 씨는 책상에 머리를 밟고 두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를 변호하던 변호사조차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유미의 진짜 신분과 최 여사 모녀가 사전에 꾸몄던 음모의 진실이 밝혀지자 방청객들은 인간의 악랄함에 몸서리쳤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재판부의 질문에 직면하자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물어뜯는 연극을 펼쳤습니다. 지훈 씨는 모든 죄를 유미와 친어머니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사랑과 가족의 압박에 눈이 먼약한 남자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미는 울면서 자신이 지훈 씨에게 속고 친어머니에게 이용당한 순진한 시골 처녀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최 여사는 침묵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아는 자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그물은 넓고 성기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선고일, 엄숙한 표정의 재판장이 최종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각각의 죄에 합당한 판결이었습니다. 박지우는 주범으로서 상해치사 미수, 살인미수,
사기 및 재산 편취 등 여러 중범죄가 인정되어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인 이유미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그녀의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늘 무기로 삼았던 뱃속의 아들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DNA 검사 결과 지훈 씨의 아들이 아니라는 아이러니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저와 지훈 씨를 속이는 와중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위에 거짓을 쌓은 셈이죠. 악독한 시어머니이자 모든 사건의 배후였던 최 여사도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의 의사봉이 내리쳐졌습니다. 그 단호하고 힘찬 소리는 제 인생의 어두운 한 장을 마감하는 마침표와도 같았습니다. 기쁘거나 통쾌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에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함만이 감돌았습니다. 정의는 비록 늦었지만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날 저는 슬프고 거짓된 기억으로 가득한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위해 봉인되었습니다. 대신 저는 지난 몇 달간 가장 간절히 원했던 일을 했습니다. 저는 아린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법원은 지훈 씨의 무책임함과 잔인한 음모에 대한 증거를 바탕으로 망설임 없이 딸의 양육권을 제게 주었습니다. 유치원 문을 들어설 때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더 이상 휠체어나 목발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발로 걸을 수 있었고 딸을 향해 달려가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아린이는 뒷마당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저를 보자 눈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는 소리치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발이 아장아장 움직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는 제 품으로 뛰어들어 저를 꼭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익숙한 분유 냄새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우리 아린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이제 아무데도 안 갈 거죠? 영원히 나랑 같이 있을 거죠? 그럼 우리 딸, 엄마는 이제 절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저는 아이의 이마와 통통한 볼에 입을 맞추며 미치도록 그리웠던 아이의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제가 겪었던 모든 희생과 고통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녀의 삶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업에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거친 풍파를 겪으며 돈과 명예가 중요하긴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든 시간을 아린이를 위해 아이와 함께 성장하며 아이에게 음모와 거짓이 없는 온전하고 평화로운 어린 시절을 선물하는데 쓰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막대한 재산을 저는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불필요한 부동산 대부분을 처분하고 부모님이 사시던 집과 추억이 깃든 땅 몇 군데만 남겼습니다. 그 돈과 그룹 자산의 대부분을 이용해 저는 자선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아린 재단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재단은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여성들, 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여성들을 위해 무료 법률 지원 및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와 고통 속에서 배워야 했던 법률 지식을 이용해 그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며 비온 뒤의 땅은 반드시 굳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제게 다시 한번 미소 지었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는 변호사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이 아닌 친구이자 마음이 통하는 두 사람으로서요. 그는 저보다 10살 가까이 많았고 오래전에 이혼하고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억만장자나 불쌍한 피해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하고 단단하지만 동시에 평범한 여자이기도 한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었습니다. 공감과 이해,
그리고 존중은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사랑은 지훈 씨와의 첫사랑처럼 요란하거나 격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잔잔한 강물처럼 부드럽고 깊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바닷가 노을 아래서 제게 청혼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도 화려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와 아린이와 함께 진짜 가족을 만들어갈 수 있게 허락해 줄래요? 우리의 결혼식은 햇살 가득한 해변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모시고 소박하고 따뜻하게 열렸습니다. 아린이와 변호사님의 아들은 귀여운 화동이 되어 모래 위를 즐겁게 뛰어다녔습니다. 천진난만하게 노는 두 아이를 보며 제 손을 꼭 잡고 곁에 서 있는 따뜻하고 듬직한 남자를 보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지옥을 통과했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고 싸웠고 마침내 저만의 천국을 찾았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랑과 용기, 그리고 친절함으로 지어진 천국. 고통스러운 과거는 제가 지금 가진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해준 값비싼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저의 작은 가족과 제가 돕고 있는 여성들이 함께 탐험해 나갈 넓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방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잔인한 배신을 당한 한 여인의 숨막히는 드라마의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김서연의 이야기는 단순히 가슴 아픈 비극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다른 길에 몰렸지만 운명에 굴복하지 않은 한 여성의 강인한 생명력과 지혜, 그리고 용기에 대한 영웅 서사시이기도 합니다. 연극의 막이 내렸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남는 것은 악인이 벌을 받았다는 통쾌함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깊은 교훈과 인간적 가치일 것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가슴 아픈 교훈은 아마도 신뢰와 맹신 사이의 미세한 경계에 관한 것일 겁니다. 서연 씨는 동화 같은 결혼 생활을 완벽한 남편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의심 없이 모든 것을 주었고 그 대가로 등 뒤에서 꽂히는 칼날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누군가를 그처럼 절대적으로 믿어본 적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과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별력과 자기 자신을 보호할 능력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이상한 징후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랑 때문에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멀게 두지 마십시오. 온 마음으로 사랑하되 너무 늦기 전에 관찰하고 느끼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이성의 한 조각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이자 가장 깊은 교훈은 바로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인간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서연 씨의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병상에 미동도 없이 누워 살 권리마저 박탈당한 채 적들이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계획을 듣고 있던 순간, 그것은 지옥이었고 극한의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어린 딸의 이미지가 등대가 되어 그녀 안에 엄청난 삶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인생이 우리를 아무리 비참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살아야 할 이유, 나아갈 목표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그 힘은 돈이나 외부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깊은 사랑에서, 소중한 사람에 대한 책임감에서, 그리고 무너지기를 거부하는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이야기가 주는 가장 큰 인간적 가치는 개인의 고통을 더 큰 사명으로 승화시킨 점일 것입니다. 서연 씨는 막대한 재산을 누리며 편안한 삶을 살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학대받고 속은 여성의 아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린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빛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횃불로 바꾸어 수천 명의 다른 여성들에게
길을 비추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찬란한 승리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고통스럽게 넘어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강하게 다시 일어섰으며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일어서도록 도왔는지에 있다는 것을요. 인생이 항상 꽃길일 수는 없지만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뒤 우리는 더 나은, 더 강인하고 더 자비로운 자신이 될 기회를 얻습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비록 교육과 영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삶의 핵심 가치를 일깨워 줍니다. 사랑 속에서의 현명함, 역경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고통을 의미로 바꾸는 이타심의 힘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자신을 더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인생의 해로운 것들을 과감히 떨쳐낼 용기를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서연 씨의 여정에서 무엇을 가장 깊이 느끼셨나요? 어떤 교훈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마음쉼터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함께 더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